안녕하세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이번은 중국 쌍순환 전략을 이해하는 마지막 편이고요.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 특히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 혹은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미 다양한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 내용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한번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상황 보시는데 어떤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추진을 하는 것과 위안화의 디지털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5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쌍순환 전략과 무관하게 종이 화폐의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영어로 DCEP라고 부릅니다.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을 한 법정 화폐이며,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가상화폐와는 다르다는 것,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될 경우 중앙은행은 어떤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소비 확대라는 데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각 국가별로 이미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세계의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달러의 경우 이러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째는요,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가 된다면 기존의 달러 중심으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던 이 국제 간 거래를 칩스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 칩스 시스템에서 새로운 형태, 즉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국가별로 1대1 거래를 하는 새로운 화폐 거래의 시스템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중국의 쌍순환 전략과 무관하게 이미 종이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화폐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화폐는 우리가 사회적인 일종의 약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개 화폐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돌멩이도 써보고 금도 써보고 금속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종이를 썼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화폐라는 게 절대로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형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화폐는 계속해가지고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시대의 필요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요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화폐가 대부분 종이 화폐거든요. 그럼 이 종이 화폐도 어떤 특정 변화가 발생을 하면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화폐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디지털이라는 거는 어떤 그 프로그램 속에 있는 숫자 아니냐, 어떻게 그런 것이 화폐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전혀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화폐로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디지털 화폐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기업체에서 월급을 이 봉투에다가 지폐를 담아가지고 줬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종이 화폐를 쓴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대로 은행 계좌로 돈을 꽂아줍니다. 자, 그 돈을 우리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계좌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알죠. 자, 이런 것은 일종의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그램 상에서 존재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미 대부분의 생활을 이런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마치 종이 화폐가 있고 그것이 은행에 있는 내 통장 안에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몇 배나 되는 그 금액이 디지털 화폐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이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간다는 것은요,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디지털 화폐로 가 있는데 뭐하러 또 바꾸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법정 화폐가 이제는 아예 종이 화폐가 아니고 디지털 화폐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종이 화폐에다가도 복제 방지 기능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로 가도 똑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개인이 소지하는 부분인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통제 관리를 하는 퍼블릭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화폐가 복제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이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중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쯔후바오, 웨이신 이런 것들, 한국의 카카오머니 이런 것들도 이미 디지털 화폐가 아니냐, 이런 거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는 디지털 화폐는요, 중앙은행, 한국이면 한국은행, 중국이면 인민은행,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법정통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갈 것이라는 거고요.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간다는 것이 거의 지금 필연적입니다. 일단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게요. 중국의 디지털 화폐 DCEP는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을 한 법정 화폐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가상화폐와는 다르다.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그러면 대표적인 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이 있죠.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비트코인이 유명한데요. 또 중국에서는 다른 가상화폐들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러고 다른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어떤 컨셉인지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중앙은행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화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상 달러 패권을 기준으로 한 그런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회의를 갖느냐. 자, 경제 위기가 생기면 달러를 계속 프린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풀어버리면 돈이 많아지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을 하면 할수록 기존의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근데 중앙은행이 50을 더 추가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150이 되죠. 또 50을 추가 발행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2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양의 구조를 가져가지 말고 처음부터 100이라는 양을 딱 정해놓고선 그것이 더 늘어날 수 없는 형태의 어떤 화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100이라는 그 양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기록이 남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얼마 가고 그게 또 얼마나 가고. 자,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는 기존 중앙은행을 대체하려는 이런 그 시도나 어떤 그 취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이런 형태의 가상화폐가 기축통화 지위까지 가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결제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100이라는 통화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 중에 1만 거래가 일어났다고 쳐볼게요. A에서 B한테 1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상화폐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1이 움직이는 거를 나머지 99하고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오케이 해가지고 다 오케이가 되면은 오케이 너 이동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일 빨리 걸리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도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규모가 커지고 국가 간의 어떤 국제거래로 계속 빈번하게 사용이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결제가 너무 느려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죠. 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런 시스템을 반길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종이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가는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왔던 하나의 실험적 화폐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의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DCE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DC는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이게 디지털 화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P라는 거는 Electronic Payment, 전자결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 DCEP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정식으로 발행을 하는 법정통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폐 거래에 있어서 이 통화는 합법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지불을 한다고 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고, 받는 사람도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DCEP가 이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 기술이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중 일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화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그냥 그 중에 기술 일부를 활용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세 번째 내용은 이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가 되면은요,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떤 정책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굉장히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현재까지 중국도 그렇고요, 은행이 돈을 버는 가장 큰 비중이 컸던 게 예대 마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금과 대출 사이의 이 이자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예금주들이 저축을 한 돈이잖아요. 그 저축을 한 돈이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저축을 한 돈에다가 금리를 거의 안 줍니다. 이자를 뭐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제가 한번 3% 정도 준다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은행에는 있는 이 돈은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예금주한테 빌린 돈이죠. 예금주들이 맡겨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기업체들이 은행한테 돈을 빌려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업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기업대출할 때 금리가 대략 7%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은행은 나는 3%의 돈을 빌려서 저쪽에다가 7%의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자, 100원이 있었다고 치면 내가 이자 비용이 3원이 나오는데 제가 받을 이자 비용이 7원이잖아요. 4원이 남죠. 이런 것을 예대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은행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 예대마진을 통한 이 수익 창출 비중이 높았던 겁니다. 이 예대마진은요,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 중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요, 특별한 경쟁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너 은행에 그 승인만 받으면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도 더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경제 위기에도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풀려야 되는데 항상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왜 돈을 못 빌려주냐면요,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가 저 친구가 파산을 해서 내 돈을 못 받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담당자들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업무상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죠. 대출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함부로 대출을 해줬다가는 내가 돈이 날아갈 수가 있다.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에서 자, 기업체한테 돈을 조금 보내서 파산하는 기업체를 막고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일반 은행들, 중앙은행 말고 일반 은행, 상업은행이라고도 합니다. 은행들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한테 돈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 돈이 사회로 이제 돌아가지가 않는, 피가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상업은행들이 이렇게 속성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은 경색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디지털 화폐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디지털 화폐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폐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 값이기 때문에 자, A라는 기업에 가서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만 네가 화폐로 기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폐는요, 중간에 일반은행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대로 어떤 개인이나 기업한테까지도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집행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사조 위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고 싶다. 옛날엔 사조 위안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세고 안 가고 난리가 나는 건데 지금은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했는지도 기록이 다 남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못하는데 중국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역으로 중국의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예대마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내용입니다. 각 국가별로 지금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준비를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요, 2021년도 연말 정도부터는 아마 시범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도 준비하고 있고요. 뭐 중국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유럽에 있는 각 국가들,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미국이라고 준비를 안 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미국이 하려다 보니 남들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조금 웃기는 내용인데요. 이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일본도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야, 우리가 거래할 때 전체 금액의 어느 정도는 혹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하자. 그래서 각 디지털 화폐끼리 연결만 시켜놓으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달러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1대1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환율에 대한 조건도 다 협의가 가능합니다. 어떤 하나의 룰이 생겨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범 운영하면서 아마 확인이 될 건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느냐. 자, 디지털 화폐로 갔을 때에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현재 달러를 쓰고 있는 나라하고 하나씩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A나라하고는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B나라하고는 그런 조건으로 하기 어렵고 이런 일들이 막 연쇄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또한 디지털 화폐로 가면은 지금 종이 화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또 특이한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리브라라는 화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핸드폰 어플이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의 이용자가 전 세계에 한 25억 명이 된대요. 중국 인구가 한 13억, 14억 되는데 이 페이스북 사용자가 25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뭘 생각했냐면 나는 페이스북만 사용을 하면 쓸 수 있는 화폐 리브라를 내가 만들어서 그냥 쓰겠다. 이게 이제 화폐처럼 쓰일 거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에 제 지인하고 돈거래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보내고 캐나다에서 그 달러를 받아다가 다시 캐나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리브라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내면 끝나요. 그 순간 끝납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환전할 일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리브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당연히 이 리브라를 눌러버립니다. 그런 과정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커버그인가요? 그 페이스북 창립자 또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종이 달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페드라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달러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이거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변화가 두려운 겁니다. 변화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디지털화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금야금 달러, 지금 그 각국은 디지털 화폐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나름대로 좀 준비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좋은 무기였던 리브라라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 리브라에다가 힘을 실어버리면 굉장히 쉽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지금 미국에 있는 페드, 연방준비제도가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들어보니까 미국도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번째 내용입니다. 5번째 내용은 현재의 달러 중심의 칩스 시스템이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를 기준으로 한 국가 간 1대1 거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이렇게 봐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원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7, G1 이런 말들이 다 미국 중심의 얘기인데, 뭐 중국이 올라왔다가 G2 이런데 뭐 인정 안 한 나라도 많죠. 그런데 현실상 지금 상황에 대해서 G0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절대적인 탑 초일류 국가 하나가 세계의 어떤 경찰 노릇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디지털 화폐 국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기존에 이제 만들어서 한 몇십 년 정도 된 게 달러를 중심으로 국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칩스라고 부르거든요. CHIPS, 칩스라고 하고요. 이 체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무역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달러 화폐의 어떤 기축통화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미국이 이제 국제거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발행을 하니까 나는 물건을 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 경쟁력이 좋은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갔던 거예요. 최근 몇십 년 동안. 그게 한국이었었고요. 그전에는 일본이었고요. 그 한국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갔고요. 지금 또 동남아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은 많은데 물건을 싸니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드렸지만 그만큼 미국이 이제 소비로서 역할도 했었었고요. 있던 어떤 그 GVC 체제, 이 글로벌 밸류체인 체제를 만들면서 그 어떤 거래 시스템을 칩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조업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미들 클래스, 중산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됐던 게 트럼프의 당선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러스트벨트라는 곳에서 트럼프를 이제 많이 지원을 하면서 미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각하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국제 거래를 하면 미국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싼 값에 계속 살 수 있어요, 달러로.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내 제조업 기반으로 있는 중산층이 붕괴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나 보호무역으로 가겠다. 내가 국제거래를 갖다가 활발하게 하지 않고 보호무역으로 가겠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이걸 어떻게 또 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미국이 만약에 보호무역으로 가버리면 달러 패권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제거래가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나 칩스 안 해. 나 그냥 뭐 한국이면 일본이랑 그냥 1대1로 디지털 화폐 거래 할래. 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그 달러 복잡하게 왜 써? 그거 불편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겠다고 국제거래를 늘린다. 그러면 미국 안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져버리고 사회가 갈등이 심각해지고 슬럼화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째 내용으로서 어떤 이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했을 때에 이런 변화되는 것, 그걸 좀 딸려하고 같이 봤는데요. 중국이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훨씬 잘 알겠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바로 중국이 뭐 위안화 국제화를 하겠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른 판단인 것 같아요. 아직 그 정도가 중국이 안 되고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중심으로 거래가 되던 게 굉장히 여러 개로 분산되는 그런 형태로만 만들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무역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게 한 16, 17%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 21%고요. 그런데 위안화 결제 비중은요, 국제사회에서 2%가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이 자기가 무역 비중만큼만 높인다고 해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렇게 좀 저도 쉽고 간단하게 조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그런 능력은 없고요. 제가 아는 내용들을 갖다가 최대한 조금 전달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의 목표는 이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쉽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쉽게 풀다 보니까 말은 길어지고 내용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퀄리티가 더 안 좋아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쌍순환 전략이라는 게 중국에서 그냥 정치인들이 이렇게 슬로건 외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렸던 어떤 디지털 화폐로의 변화까지도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소간에 조금 복잡한 주제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내용을 시청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